저는 올해 76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동네에서 제법 사는 편이었습니다. 5억짜리 집이 있었고 통장에는 6,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70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흘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그 다정한 여자가,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늙어서 외롭다며 눈물 흘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나눈 김밥 한 줄, 저녁에 같이 먹은 된장찌개,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사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당한 일이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1장, 혼자 남은 집. 아내가 떠난 지 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73이었습니다. 아내는 폐암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4개월을 버티다가 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미안해였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43년을 같이 산 사람이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2공기를 지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한 공기는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울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공기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과 된장만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에 밥만 먹었습니다. 가끔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푹 꺼졌고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73 노인이 아니라 80 노인 같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 아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아내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아내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뜨개질하던 털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아내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내 장례 때 내려왔다가 일주일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전화로만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생활이 바쁠 텐데요. 명절이 되면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그때만큼은 집이 시끄러워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틀만 있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올 때마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40년 동안 산 곳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은행 대출 받아서 샀습니다.
20년 동안 갚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식 키운 곳이었습니다. 마루 한쪽에는 아들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벽에는 아내가 붙여놓은 식단표가 아직도 붙어 있었습니다. 안방 벽지에는 손주가 그렸던 낙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루하루 견뎠습니다. 견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옆자리는 차가웠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혼자 이 집에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야겠다고,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이렇게 혼자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9시에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같이 갔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반겼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아프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피부가 희고 말씨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그것이 민경숙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2장 민경숙. 그녀의 이름은 민경숙이었습니다. 나이는 66. 저보다 7살 어렸습니다. 경로당 총무가 소개했습니다. 옆 동네에서 이사 오셨대요. 한 달 전부터 나오셨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같은 조가 됐습니다. 화투를 함께 쳤습니다. 그녀는 화투를 잘 쳤습니다. 패를 보는 눈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절대 크게 이기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지기도 하고 적당히 이겼습니다. 다들 그녀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지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져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녀와 노는 게 편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혼자 산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갔어요. 너무 빨리 가서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녀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자식은 있으세요? 저는 아들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자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 하나인데 캐나다에 산답니다. 사위가 거기서 회사를 다닌대요. 2년에 한 번 본답니다.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는 못 온대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그녀도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나 봐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밥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김이 빠진 오래된 김밥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싼 것처럼 신선해 보였습니다. 단무지가 얇게 썰려 있었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했습니다. 속에는 당근과 시금치가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그녀가 반을 내게 주었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김밥에서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밥알이 찰지고 간이 적당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더 드실래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새 혼자 사시면서 밥 제대로 못 드시죠? 남자분들은 다 그러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으면 밥 잘 안 먹게 돼요. 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 나오면 김밥 싸오는 편이에요. 누구라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과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도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경숙 씨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또 같은 조가 됐습니다. 화투를 쳤습니다. 오늘도 경숙 씨는 적당히 졌습니다. 저는 세 판을 이겼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경숙 씨가 또 김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참치김밥이었습니다. 저는 사양하려다가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경숙 씨도 매일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짝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한 팀으로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숙 씨가 편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화투를 마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집에 초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폐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폐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같이 먹으면 좋죠. 그냥 된장찌개 끓일 건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녀 집은 경로당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꽃병이 있었습니다. 좋아였지만 예뻤습니다.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할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소리, 물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경숙 씨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있었습니다.
김치와 나물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구수했습니다. 고등어가 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공기를 먹었습니다. 경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시네요. 보기 좋아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외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이 비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녀 마음을 알았습니다.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제3장 재혼 결심. 그 후로 저는 경숙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매일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경숙 씨 집에서 먹었습니다. 때로는 제 집에서 먹었습니다. 경숙 씨가 제 집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날 경숙 씨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한 통과 된장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날 저녁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제육볶음과 시금치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숙 씨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에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경숙 씨를 만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숙 씨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경숙 씨, 네, 저하고 재혼하시겠습니까? 경숙 씨 손에 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74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경숙 씨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경숙 씨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경숙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혼자 늙어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이 살면 덜 외로울 겁니다. 경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저는 74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67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말씀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한참 통화 중이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재혼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재혼했다. 오늘 혼인신고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났다.
충분히 생각했다.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재혼은 신중해야죠. 재산 문제도 있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경숙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세요. 제발 재산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하세요. 집이나 통장 같은 거 함부로 넘기지 마시고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했습니다. 아들이 경숙 씨를 의심한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숙 씨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이 축하한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제 딸도 반대했어요. 어제 전화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경숙 씨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구나. 경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식들이 우릴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랑할 권리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도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게 죄는 아니었습니다. 2주일 후 경숙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이불 한 채였습니다. 살던 빌라는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는 제 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안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화장대를 썼습니다. 거울을 닫고 자기 화장품을 올려놓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옷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치우세요. 경숙 씨가 아내 옷을 정리했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숙 씨는 살림을 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있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차려줬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밥도 잘 먹게 됐습니다. 체중도 조금 늘었습니다. 재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네, 우리 통장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부부인데 뭘 따로따로 해요? 제가 시장도 보고 병원비도 내고 그래야 하는데요. 그때마다 돈 달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한 통장에 넣어두면 제가 알아서 쓸게요. 가계부도 쓰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문제는 신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결론을 냈습니다. 경숙 씨가 아침밥을 차려놨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챙겨주고 있다. 매일 밥을 해주고 집을 돌봐주고 있다. 나도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 밥을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경숙 씨, 오늘 은행 가요. 통장 합칩시다. 경숙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제가 알뜰하게 쓸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저는 제 예금을 경숙 씨 명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6,800만 원이었습니다. 70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놨습니다. 퇴직금도 고스란히 넣어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껴 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경숙 씨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은행원이 확인했습니다. 경숙 씨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으니까요. 제사장, 진명의 이전. 재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5이 됐습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자주 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당뇨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매일 3알씩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가 잘 챙겨줬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물을 떠다 줬습니다. 병원 갈 때도 함께 갔습니다.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와서 의사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식단을 조절해 줬습니다. 단 음식을 줄였습니다. 채소 반찬을 늘렸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혼자였다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재혼한 지 1년 3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숙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경숙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명의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명이가 왜요?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는 어떡해요? 이 집이 법적으로 아들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쫓아내겠어요? 경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당신 아들 며느리 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명절 때도 안 내려오고요. 전화 한 통 없고요. 분명히 저 싫어할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재혼 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숙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딸은 캐나다에 있고요. 거기 가려면 비행기 표도 비싸고요. 딸네 집도 좁대요. 저를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디서 살아요? 70 가까운 나이에 월세방 얻어서 살아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집은 법적으로 아들 것이 됩니다. 경숙 씨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아버리면 끝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공동 명의로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마음 놓고 당신 모실 수 있어요. 당신이 편찮으실 때 병원도 모시고 가고요. 약도 챙기고요. 밥도 잘 차려드리고요. 그런데 나중에 쫓겨날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상의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경숙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재혼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또 싸울 게 뻔했습니다. 경숙 씨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해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경숙 씨한테 말했습니다. 공동명의로 합시다. 경숙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돌봐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경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제가 죽을 때까지 잘 모실게요.
다음 날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서였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서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자가 많아서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죽어도 경숙 씨 몫은 남는 거죠? 법무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2분의 1은 배우자 소유로 남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럼 경숙 씨가 쫓겨날 일은 없겠구나.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여러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숙 씨도 옆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면 두 분 이름이 다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여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때였습니다. 경숙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갈비찜 할게요. 당신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숙 씨를 지켜줄 방법을 마련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1시간 후 경숙 씨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이 푸짐했습니다. 김치찌개도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병 꺼냈습니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으니 한잔합시다. 경숙 씨도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양념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2접시를 먹었습니다. 경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시네요. 보기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의지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집도 공동 명의로 했고요. 통장도 함께 쓰고요.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소유자란에 제 이름과 경숙 씨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각각 2분의 1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경숙 씨한테 보여줬습니다. 경숙 씨가 등기부등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잤습니다. 경숙 씨를 지켜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녀는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에 찍은 도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날의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오장, 이상한 징조들, 재혼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76이 됐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큰 사고래요. 제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경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대요. 혼자 계신 조카 엄마를 도와드려야 해요. 일주일쯤 다녀올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이틀째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외로웠습니다. 밥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경숙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조카는 좀 어때요? 경숙 씨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직 많이 아파요. 제가 간호를 해줘야 해서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숙 씨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녀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조카 간호하느라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숙 씨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휴대폰이 2개 보였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휴대폰이 2개지? 경숙 씨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휴대폰이 왜 2개예요? 경숙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하나는 예전에 쓰던 거예요. 아직 해지를 안 해서요. 조카 연락 받으려고 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예전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다니지? 그냥 집에 두면 될 텐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옷을 넣으려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숙 씨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맡긴 그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분명히 6,800만 원을 넣었는데 4,800만 원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00만 원씩, 50만 원씩, 큰 금액도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한 번에 출금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돈 많이 썼네요? 경숙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아, 그거요? 제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서 빌려줬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곧 갚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빌려줬어요? 경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4천만 원쯤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천만 원이요?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경숙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나요? 제 동생인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큰 돈인데 상의를 했어야죠. 경숙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기분 나빠요. 제 동생을 못 믿어요? 동생이 사업 시작한다는데 도와주면 안 돼요? 곧 갚는다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숙 씨가 화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4,8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월급에서 10만 원씩 떼어놓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경숙 씨 동생한테 빌려줬다고요? 저는 그 동생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경숙 씨한테 동생 이야기를 들은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동생한테 빌려준 걸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경숙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동생분이 언제 돈 갚는데요? 경숙 씨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 말했잖아요. 곧 갚는데요.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동생한테서 돈이 돌아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경숙 씨가 기분 나쁘게 반응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 2개, 사라진 4,800만 원, 말을 얼버무리는 경숙 씨. 저는 잠을 잘 때도 불안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통장이 텅 비는 꿈이었습니다. 집이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떠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경숙 씨는 여전히 밥을 잘 차려줬습니다. 약도 챙겨줬습니다.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육장, 병원에서의 충격. 재혼 2년 8개월째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숙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경숙 씨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나 봅니다. 경숙 씨가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경숙 씨가 함께 탔습니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진찰했습니다.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협심증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어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 씨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로 옮겼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짐 좀 싸올게요. 옷이랑 세면도구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가 병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76에 협심증이라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숙 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교통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4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숙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입원 수속을 마저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는 경숙 씨 번호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 번호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곧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혼자 보냈습니다. 경숙 씨한테 10번도 넘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차를 몰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는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어머니가 어디 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경숙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혀를 찼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하루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병원에 왔습니다. 저는 반가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았어요? 경숙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경숙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요? 경숙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의자 위에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경숙 씨는 또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경숙 씨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에 붙어 있었을 겁니다. 밤새 간호했을 겁니다. 손을 잡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갔습니다. 표정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수납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숙 씨 가방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봉투에서 서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경숙 씨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다니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제 집 주소였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민경숙. 공동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단독명의였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공동명의로 바꿨는데 언제 단독명의로 바뀐 거지? 어떻게 바뀐 거지?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소유권이 전등기 날짜를 봤습니다. 7개월 전이었습니다. 7개월 전에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동의 없이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납 다 했어요. 가요. 저는 황급히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숙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숙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이 경숙 씨 단독 명의로 바뀌었다. 제 이름은 사라졌다. 제가 40년 동안 산 집이, 제가 20년 동안 대출 갚으며 지킨 집이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숙 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손님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7장 배신의 실체.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약을 챙겨줬습니다.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경숙 씨가 물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가 먼저 잤습니다.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잤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숙 씨 명의 통장이었지만 공동인증서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3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23만 원이 맞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2천만 원이 전부 출금돼 있었습니다. 한 번에 출금됐습니다. 6,800만 원. 70평생 모은 돈.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경숙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얼굴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몇 숟가락 뜨지 못했습니다. 경숙 씨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구청에 가야겠다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봐야겠다고, 확인해야겠다고. 아침을 먹고 경숙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책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경숙 씨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민경숙. 단독 명의였습니다. 소유권이 전등기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7개월 전이었습니다. 첨부 서류를 봤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독 명의 이전 서류였던 겁니까? 저는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저는 구청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숙 씨는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갔어요. 저녁 때 올게요.
저는 그녀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절반 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좋은 옷들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래된 옷들 뿐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귀금속도 전부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숙 씨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짐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경숙 씨는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장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숙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숙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어제 구청에서 떼어온 겁니다.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요? 경숙 씨가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네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집이 당신 단독 명의로 돼 있소? 분명히 공동 명의로 한다고 했잖소? 경숙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의했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 내가 동의했소?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게 단독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공동명의라고 했잖소? 법무사도 그렇게 설명했소? 경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언제 공동명의라고 했어요? 당신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분명히 공동명의라고 했소. 경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법적으로 다 정리된 일이에요. 서류에 당신 도장 찍혀 있잖아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당신이 날 속인 거요. 경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당신 아들도 절 싫어하고요. 살기 힘들어요. 저는 떠날 거예요. 저는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은 어디 갔소? 6,800만 원이 다 어디 갔소? 경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대답하시오. 제 돈이 어디 갔소? 경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었잖아요. 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녀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경숙 씨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76 노인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경숙 씨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발을 챙겼습니다.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경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시오? 경숙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해서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현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 팔짱 모든 것을 잃은 후 경숙 씨가 떠난 그날 밤 저는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한테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혼한 이야기, 통장을 합친 이야기, 집을 공동명의로 바꾼다던 이야기, 하지만 단독명의로 바뀐 이야기, 돈이 전부 사라진 이야기.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증명이 어렵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분명히 사기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관계에선 재산을 함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장도 배우자 명의로 바꾸셨고요. 집도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자발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단독명의인 줄 몰랐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걸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법무사나 증인이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류에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의하신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료 10만 원을 냈습니다. 제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또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하셔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어르신이 속았다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고요. 법무사 앞에서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은 들어갑니다. 재판 비용도 있고요. 이기더라도 몇 년 걸립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숙 씨 집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이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한참 통화 중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어떤 큰일인데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재혼한 이야기, 통장과 집을 넘긴 이야기, 경숙 씨가 떠난 이야기.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재산 문제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어떡하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 다시 받기 힘들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동의하신 거니까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경숙 씨 명의잖아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40년을 산 집인데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세요. 제가 방 알아봤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집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아내와 살던 곳, 아들을 키운 곳, 40년의 기억이 남은 곳, 이제 남의 집이 됐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얻어준 방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였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6개월치 월세를 미리 냈습니다. 24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원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서류, 소득이 없다는 서류, 혼자 산다는 서류. 한 달 후 승인이 났습니다. 한 달에 55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걸로 월세를 내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약값은 아들이 보내줬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저는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경숙 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전화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전 동네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제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4억 8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 돈을 경숙 씨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경숙 씨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을까? 경로당에서 김밥을 싼 그날도,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하던 그날도, 밤새 간호하겠다던 그날도, 갈비찜을 해주던 그날도 전부 계획이었을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외로움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코지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세금 밀린 적 없습니다. 이웃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런 일을 당합니다. 6,800만 원, 70평생 모은 돈, 5억짜리 집, 40년을 산 집, 전부 날아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좁은 원룸에서 삽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며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합니다. 괜찮냐고 묻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만 바라봅니다. 경숙 씨 얼굴이 떠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정한 미소, 김밥을 나눠주던 그 따뜻한 손길,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하던 그 목소리,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76 노인을 이용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사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다정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따뜻한 말 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처럼 모든 걸 잃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70평생 모은 것이 3년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다시 하시겠습니까?